지상권 할 차례입니다. 용익물권, 제한물권 중에서 258페이지입니다. 자, 용익물권이 우리 시험범위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세요. 세 부분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본이 뭐예요? 개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와 관련된 조문, 잘 나오는 조문 숙지하시고, 근데 판례가 좀 있는데 어려운 판례 빼고 기본이 되는 거 여러 차례 출제, 그거 위주로 딱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지상지역 전세권은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아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대동소이하죠. 지상권 뜻이 뭔지 일단 나올 거고요. 뭐 지역권도 마찬가지고요. 뜻. 특징이 있겠죠.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가 및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어떤 권리든 공통적으로 취득 방법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런데 어떤 권리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주가 되는 게 있어요. 전세권 같은 거, 지역권 같은 거. 반면에 법률 규정이 주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상권이에요. 법률 행위한 취득도 가능하지만 지상권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중요합니다.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물론 187조 있고요.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법정.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 자, 이런 법정 지상권이 왜 필요한가? 법정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법정 지상권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법정 지상권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이제 관습법상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정 지상권하고 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실질이 똑같아요. 실질이 똑같은데 하나는 법에서 아예 인정하고 있는 거냐, 또 하나는 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냐. 그럼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핵심이에요? 요건이죠. 법에서는 어떤 요건하에 법정상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는 대법원은 어떤 요건하에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요건이 숙지가 되면 그 요건에 맞춰서 중요한 판례 몇 가지 딱딱 대입을 하면 법정상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가 파악이 됩니다. 90%는. 문제는 예외죠.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는데도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요건에 딱 들어맞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우리 보통 계약기간 정하잖아요. 아파트 전월세 사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정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어야 되죠.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니까 계약기간이 나올 텐데 그 계약기간은 대원칙이 당사자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의로 정하는 거야. 그런데 법에서 그거를 통제하는 경우가 생겨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계약기간을 법이 통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존속기간이라고 해요. 권리가 됐든 계약이 됐든 존속기간이. 그리고 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 재계약하는 뭐라 그래요? 갱신 이렇게 그러죠.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특히 존속기간 및 갱신이 우리 시험범위에 5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5군데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임법, 상임법은 봤죠? 이미? 첫째 날? 맞나? 첫째 날 봤나? 첫 주에? 네, 봤어. 맞나? 3월 달에 했나? 그럼 오래됐구나. 네. 그 다음 이제 효력이 나오겠죠. 지상권의 효력. 5번째 소멸이 나올 겁니다. 소멸은 크게 목차가 두 가지. 하나가 소멸 사유. 여기서 말하는 소멸 사유는 그 권리 특유의 소멸 사유.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지역권 특유의 소멸 사유. 그런 것들을 주목하시면 되고요. 소멸의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상권은 특수지상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수지상권. 요 특수지상권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가 요 놈이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두 가지. 요게 이제 보통 특수지상권이라는 목차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맨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조문들과 그다음에 몇 가지 판례 어떤 게 중요한 그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지상권의 뜻이 있죠. 자,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남의 땅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목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하죠. 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 건물 지어서 건물 소유할 수 있구나. 내 땅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남의 땅에 뭘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지상권은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보다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규정들이 많아요. 존속기간이라든가 갱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토지 임대차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지상권은 거의 활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상권이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 악정으로는 잘 안 생기니까. 그게 지상권의 뜻이다. 특징,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내가 지상권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 소유권을 지적하면 지상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하겠지. 지상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 지상물에는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 즉 농작물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죠? 분명히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이렇게 돼 있지 농작물은 제외가 될 겁니다. 3번 용익물권입니다. 타인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경계선 부근에서 이웃 토지 소유자 등과 충돌할 수 있으니 상린관계가 준용이 될 것이고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죠. 2번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하게 됩니다. 3번 당연하죠. 지상물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죠. 우리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별개의 권리란 말이죠. 다만 이 권리가 주된 권리고 이 권리가 종된 권리,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 그래요?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토지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지상권에 미치는 토지 범위와 매매되는 땅 범위가 달라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지상물의 범위가 달라도 상관없고 이렇게 판례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판례는 지상물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4번 이런 경우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갑소유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땅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으면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갑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까지 취득한다? 지상권까지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걸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 하고요. 이런 담보 목적 지상권도 가능하다. 자, 이 담보 목적 지상권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잘 나오죠. 갑이 여러 개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했죠. 그럼 담보 물권 소멸하죠.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변제를 하게 되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또 하나가 제3자가 저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했을 때 이 지상 원래 사용수익 목적 지상권이라면 사용수익이 침해되었으니까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지상권은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설령 제3자가 땅을 불법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담보 목적 지상권이 최근에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숙지해 주세요. 4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즉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다만 판례 당사자 사이에 지료 약정을 했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양도됐어.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지상권 양수인이나 토지의 신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유상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등기했을 때, 지리 약정을 등기했을 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상이고 만약에 각과 의사의 지료 약정이 있기는 있지만 그 약정이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이다. 그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판례 아니죠, 그죠?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한 관계도 유상이다. 5번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요. 6번 재산권이니까 양도 등이 가능하죠.
자, 3번. 취득 방법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고요.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될 것이고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중에 뭐 상속 등을 통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은 공통점이 있어요. 토지하고 지상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하고 지상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토지 소유권을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권리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땅이 경매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어떤 원인에서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에서 또는 대법원이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상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99%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현행법상 법정상권이 총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민법에 있는 게 2개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 있는 게 하나 더 디귿 가등기담보법에 있는 거. 이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 있어요. 4번에 있는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건 없어요. 그 다음 요 4놈 모두 다 공통이 유상이에요. 아까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정상권은 유상입니다. 유상이고요. 특징이 또 하나가 강행규정이에요. 이 법정상권은. 강행규정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법정상권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 2가지가 특징이죠. 자, 유상인 건 어떻게 알아요?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그죠? 근데 가등기담보법은 존속기간과 지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있는 건 지료만 있는데 가등기담보법은 존속기간까지 들어있어요. 그죠?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출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또 개또라이가 있으니까 출제하는 놈들 중에 개또라이가 있으니까 임목법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305조 366조 가등기담법 10조에서 차이가 뭐냐? 305조나 366조는 지료만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등기담보법은 존속기간과 지료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일단 좀 주목하시고 그 다음 305조하고 366조 특히 305조는 조문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누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305조는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하죠. 보세요. 시작이 땅과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해.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 순서대로 건물에. 자, 이때 갑을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르죠. 즉 갑은 건물 소유자 겸 전세권 설정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판단 말이야. 땅만. 이때 병을 뭐라고 불러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갑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세권 설정자. 토지와 건물에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땅이 팔림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래서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거를 전세권자로 슬쩍 바꿔서 출제를 자주 합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305조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이게 숨어 있는 거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360조 앞에 숨어있는 게 요 2가지예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저당권 실행을 조문에서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66조는 세 번째 요건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는 요건이 두 가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리고 저당권 설정. 그리고 저당권 실행.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 실행됐어요. 법정사건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그다음 저당권 설정되고 실행이 돼야 되니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법정지상권이란다. 네 번째 존속기한 및 갱신에서 존속기한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 기간은 합의로 임의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법에서는 그 기간을 통제한다 그랬죠. 그죠? 그걸 존속 기간으로 통제한다 그랬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최장 존속 기간과 최단 존속 기간이 있다 그래서 최장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게 최장이고요.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게 최단이 돼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더란 말이죠.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 기간을 지금 정할 때 임의로 정하되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위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기간을 정할 땐 이걸 지키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두 종류.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뼈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상권에는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말이죠. 최장은 규정이 없다 말이죠. 몇 년 넘지 못한다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년으로 정해도 되고 100년으로 정해도 되고 심지어는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죠. 다만 요게 있더란 말이죠. 최단.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 기타 건물 목조 건물 소유 목적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보다 단축하면 뭐라고 해놨어요? 그만큼 연장한다. 그게 280조죠. 이거보다 짧게 못한다.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이만큼 연장한다. 그죠? 그게 280조죠. 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지상권은 뭘로 간다? 법정기간으로 간단 말이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되고 심지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으면 15년이 기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됩니다. 소멸과 관련된 규정은 없죠. 그래서 지문이 나올 수 있죠. 당사자가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면 틀린 집니다. 그건 전세권에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지상권에는 최단기간과 법정기간이 규정이 돼 있다는 거. 그 내용이 261페이지 쪼로로 있는 거예요. 261페이지 위에 280조가 있고요. 밑에 양가로 1번이 있고요. 양가로 2번은요.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견고한 건물을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최장기간에 준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81조 2에서 법이 기간을 정해주고 말이죠. 그죠? 그 두 가지 틀을 딱 머릿속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갱신이 나왔어요. 갱신은 민법에 두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약정 갱신이 있고 법정 갱신이 있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가면 하나 더 있죠. 뭐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건 주민법 상위법이 따로 있는 거고요. 민법은 요 세 가지가 있다. 약정갱신은 합의갱신을 말하고요. 법정갱신은 묵시의 갱신을 말하고요. 갱신의 간접강제는 두 가지 수단이 결합이 돼 있죠. 갱신 청구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지상물 매수 조건이에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상권은 합의갱신 막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합의로 갱신할 때 기간 지켜주면 되죠. 법정갱신 없고요. 갱신에 간접적 강제가 많이 돼 있더란 말이죠. 자, 요거 요건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그런데 어떻게 소멸해야 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지상권이 소멸하되 존속기간 만료로. 우리 민법 283조에서는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판례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적용해요. 조문에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283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어. 그리고 을이 갱신을 청구해. 근데 갑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즉 거절해. 그럼 을은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사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또는 심리적 강제 수단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게 283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을 갱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 특히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어디에서 또 써먹어요? 임대차 가서 써먹죠. 토지 임대차에도 요게 있죠. 그죠?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판례가 굉장히 많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5번 지상권의 효력. 가장 기본이 타인 소유 토지 사용 수익이죠. 그리고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반면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걸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 임대차는 다르죠. 임대차 가면요, 임대인이요 계약 기간 중 목적물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반면에 지상권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양가로 2번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과는 달리 적극적 의무가 없다.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걸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 현상 유지 의무는 지상권자에게 있죠. 그리고 그 현상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뭐예요? 필요비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권이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비용 상환권이 없다가 아닙니다. 비용 중에서 필요비 상환권이 없을 뿐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면 유익비 상환권은 있습니다. 상린관계 준용되고 토지 점유하니까 점유권 인정되며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나왔죠. 지상권 처분. 지상권도 재산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그죠?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땅을 뭐 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 동의는 필요가 없으며 이게 또 임대차와 다른 점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수 있으며 and 이거를 금지하는 특약. 각과를 이걸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이거 무식으로. 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이 282조에 있고요. 의 있고 2번이 있죠. 기업과 판례, 니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볼 게 3번인데요. 을이 지금 저 지상권 외에 아니 있구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별개 관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랬죠. 다만 요 두 놈이 주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물 양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된다. 지상권 양도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뜻이에요? 지상물만 양도한다는 특약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지상권 양도 속에 지상물 양도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3번의 기억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니은 주종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디귿 지상물을 양도하게 되면 A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보세요. 얘가 이걸 양도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이것도 양도됐어요. 그럼 얘는 부동산 물건을 2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B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이거 지상권이 붙어있는 이 건물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냐? 아니다. 지상권도 따로 이전 등기 해야 취득한다. 둘 다 법률행위니까. 그게 시험 지문에 간혹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지상권은 별도로 이전 등기 하나. 그러면 얘가 여기 보세요. 얘가 건물만 이전 등기했어요. 지상권 아직 이전 등기 안 했어. 그럼 지상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죠. 그럼 얘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토지 소유 입장에서 보면 무단 건물 소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얘한테. 판례가 뭐라 그럴까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얘는 지상권 등기 권리자. 얘는 지상권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 의무자가 지상권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는 것을 신의 측에 반한다. 그 관련 판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상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그 땅 사용료만큼은 줘야 되는데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지료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상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됐죠? 관련 판례 1번, 2번 같이 이해하시고 양가르은 저당권 설정 가능하고요. 지상권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3번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 당사자가 약정을 했다면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는데요. 아까도 봤죠? 동그라미 2번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유상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3번 지료지급을 약정했는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연체하면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한다. 그죠? 그다음에 관련 판례. 자, 2년 이상 연체를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멸을 청구하지 않은 채 얘가 연체된 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미만으로 됐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2년 이상 연체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지상권자가 연체된 지료를 지급했고 토지소유자가 이의 없이 수령을 해서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따로 바꾸겠죠. 그죠?
이미 연체된 지료가 2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동그라미 2번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권 형성권이고 일방적인 거죠. 3번이 중요하죠. 자, 각과 을사의 지료지급 약정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이 팔려요. 자, 지료약정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한테도 유상이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가백에 2년 이상이 연체된 상태예요. 2년 이상이 연체된 상태에서 넘어갔다. 그럼 얘가 소멸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이 양수되었을 때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 연체가 되어야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라고. 3번 꼭 확인하시고요. 4번 아까 이 경우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 또는 건물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자, 이 상태에서 을이 2년을 연체하면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2년 연체했으니까. 그럼 지상권 소멸하지요. 그럼 뭐도 소멸해요?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통지를 해라?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라. 그게 289조죠.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전조 즉 287조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라.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죠? 통지하면 그 통지가 여기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 바꿀까요? 그 통지가 저당권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통지가 저당권자에게 도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해라. 그런 취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죠. 4번 지료증감 정권. 애초에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땅값의 폭등 또는 폭락, 부과되는 세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각자가 상대방의 증액이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료 증감 청구권이죠. 그죠? 자,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이 이 일을 하네.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 일을 하네. 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한꺼번에 2배를 증액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으로 가야죠. 재판으로 가면 증액이나 감액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증액이나 감액 판결은 법원이 증액한다, 감액한다는 판결이 아니라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에요.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소급을 하는 거예요. 증액 또는 감액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 오른쪽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런 걸 지료 증감 청구권이랍니다. 자, 마지막 지상권 소멸이 나왔네요. 소멸은 두 가지, 소멸 사유하고 소멸 효과라 그랬는데 소멸 사유 중에 뭐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 포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요 경우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포기할 수 있는데 요 저당권자 동의받아야 되죠. 그죠? 그거 하나.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디귿 법률행위니까 말소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양가라 3번.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중에 동그라미 2번. 1번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이게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되겠죠. 그죠? 그런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하지 않는 한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토지를 돌릴 때 그냥 돌려주면 안 되죠. 현상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해야 돼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 한 장을 넘겨보면 285조가 규정이 되어 있죠.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토지를 돌려주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라.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철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을 팔아라 청구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당한 이유라는 게 없어요. 아예. 얘가 이렇게 팔아라 그랬을 때 얘가 나 안 팔아, 나 철거할 거야. 이런 놈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권리, 형성권으로 해석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니은 거절하지 못한다. 디귿 형성권이다. 자, 그런데 요 놈하고 아까 봤던 요 놈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죠.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차이가 좀 있죠? 자,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이건 사라, 이건 팔아라. 두 번째, 이거는 지상권 소멸 원인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이거는 소멸 원인을 묻지 않아.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뭐 하고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근데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차이가 구별이 되세요? 아니, 세 군데인데 많지도 않고 뭐 30개를 구별하는 것도 아닌데 꼴랑 3개 구별하는 건데. 첫째, 소멸 원인, 아니 의미, 사라, 팔아라. 두 번째, 소멸 원인, 만료로 소멸. 이건 소멸 원인 불문. 이거는 먼저 갱신 청구 후 거절. 이거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어. 뭐가 헷갈릴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3가지 구별하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형성권이고요, 뭐 둘 다. 3번에 니은 디귿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란 한 번에 니은 디귿. 양가라 3번 아까 지상권자는 피르비 상환청권 없고 뭐가 있다?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다. 근데 조심할 거 규정이 없어요. 예전에 지상권자는 피르비 상환청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 상환청권은 명문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렸죠? 명문 규정에 의하여가 틀려요. 왜? 유추 적용할 뿐입니다. 규정이 없어요. 즉 토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권을 유추 적용해서 인정할 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구분상권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구분상권은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상의 특정 공간만 사용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문 자체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이라고 되지 수목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들어가는 순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기 때문에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상권은 있을 수가 없다.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 구분상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지금 갑소유 땅에 한국전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송전탑,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 30m부터 지상 40m까지를 계약을 하려고 해. 근데 여기 지상권자가 있고 나무를 기르는 게 목적이야, 지상권자가. 근데 이 나무가 플라타너스야. 막 50m씩 알아. 그럼 이 지상권자하고 충돌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동의받으라 말이지. 승낙을 받으라 말이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이항 권리자가 있거나 즉 여기 구분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지상권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저당권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권리와 구분상권은 충돌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제한물권자 전원 승낙을 들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지상권이 먼저 있고요. 구분상권을 설정했어요.
얘가 상납했으니까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요 놈이 지가 선순이죠. 얘를 괴롭혀. 지가 상납해놓고 60m로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돼요 안 돼요? 송전탑 채울때 방해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제3자는 그 지상권, 구분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지가 상납해놓고 왜 방해를 해? 지가 선순이라고.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상납을 하지 말든가. 꼭 상납해놓고 괴롭히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네가 상납해놓고 왜 괴롭혀? 아무것도 아닌 조문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구분사건은 두 가지. 수목소유 목적으로 안 된다는 거 하고요. 그 구분사건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제한물권자들이 존재한다면 전원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승낙한 제한물권자는 구분재산권자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270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분묘기지권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잘 보셔야 되죠. 분묘는 묘지를 말하고요. 기지는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분묘 기지죠. 전부 대법원 판례죠. 자, 뜻이 뭐예요? 타인 소유 토지에 내 땅 말고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를 해요. 자, 이 분묘는 법적으로 따지면 공작물이에요. 건물 아니죠. 수목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작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소유하면서 이 분묘에 대해서 제사, 수호, 봉사 등을 목적으로 분묘 기지 및 주위의 공지, 빈 땅 이것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적 즉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뭐라 한다? 분묘 기지권이라 한다. 뜻이 그렇죠. 따라서 오른쪽 봉제사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장례묘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묘라고 부르죠. 가묘. 여기 가서 뭐 절하고 그럴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묘기지권의 필요가 없겠죠. 자, 2번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억,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가장 깔끔하죠. 자, 이때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즉 무단 설치했죠. 그리고 20년 경과. 그러면 분묘 기지권을 시효측합니다. 첫째, 소유의 이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20년간 평온 공연점이지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서 소유의 이사를 넣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소유의 이사 필요 없습니다. 타줍니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분묘 기지권을. 단 2001년도에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토지 분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판례고요. 그다음에 이건 유상이라 그랬죠. 자, 이건 뒤에서 볼 거고요. 니은 유상이고요. 디귿이 뭐예요? 내 땅에 보세요. 갑이 갑소유 땅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죠.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같지요. 그 상태에서 땅을 판단 말이에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그럼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죠. 아까 법정상권하고 구조가 어때요? 똑같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달라졌어.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졌어. 법정상권하고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갑이 뭘 취득한다?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그게 디귿. 그리고 이것도 유상이다. 자, 니은도 유상, 디귿도 유상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류를 지급하는가는 좀 달라져요. 일단 디귿은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이것은 언제부터라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수였던 갑수 분묘였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요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럼 요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를 지급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얼마를 지급할지 지료액에 관해서는 나중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합의로 결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죠. 법원이 결정하겠죠. 이거는 법정사건하고 똑같죠. 법정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법정사건 아까 무조건 유상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법정사건이 성립하면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고 합의나 법안을 통해서 지료액이 결정이 될 텐데 결정 전까지는 지료 연체가 있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는데. 그죠? 다만 결정이 되면 소급한단 말이죠. 따라서 결정 후 2년이 아니고 결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판례가 있지. 거기에 또 최근에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시방법 필요 없죠. 봉불의 형태가 공시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등기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따라서 평장, 암장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가? 원칙 종손. 단 종중이 관리를 해왔다면 종중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되죠. 권리의 내용 동그라미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주위의 공지에까지. 그죠? 1번 주위의 공지에까지. 자, 2번 중요하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은 없다. 쌍분이 됐든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이 됐든 신설할 권능은 없다. 2번. 3번.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현재 장사적에 관한 법률에선 개인묘 분묘 기지를 20평방미터로 제한해요. 근데 그 제한은 요거 제한한 거죠. 요게 20평방미터예요. 요게. 바닥면. 근데 분묘 기지는 주위에 공지에까지 미치니까 더 넓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3번.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법에서 정한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지료지급. 아까 니은 디귿 시효취득하고 요럴 때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급해야 된다? 성립한 때. 시효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 둘 다 유상이 돼.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가 달라진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느냐, 그게 달라지게 된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두 가지가 있죠. 3번 존속기한은 민법상 존속기한 적용이 없고요.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가 판례죠. 그 다음 오른쪽 언제 소멸하느냐, 두 가지. 하나가 봉분이 멸실, 또 하나가 분묘기지권의 포기. 자, 첫째 봉분의 멸실, 분묘기지권 소멸하죠. 단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일시적 멸실이 뭐냐? 유골이 현재 남아있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그걸 일시적 멸실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 즉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를 장기간 방치했다. 그럼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이 분묘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세요. 분묘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즉 분묘 기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분묘 기지권의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죠?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요. 등기라면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분묘기지권 공시 방법이 뭐예요? 봉분이잖아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포기했을 때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려면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분묘를 이전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법상 법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포기했을 때 원칙은 점유도 포기를 해야 돼. 그죠?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냥 장기간 방치하면 분묘기지권 소멸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 철거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거죠. 분묘 기지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지 않아도, 즉 여전히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도 분묘 기지권을 소멸한다. 그렇게 분묘 기지 소멸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왔습니다. 아까 366조는 저당권 가서 볼 거고요. 자, 관습법상 법정사건. 일단 의하고 요건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기억을 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요. 출발점이라 그랬죠? 99% 법정사건의 출발점이에요. 토지와 지상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자, 이 상태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매 등,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매매, 증여, 강제집행, 수용 등등등.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 세 번째, 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요 법정상권을 포기하는 특약 또는 배제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 없을 때. 그럼 세 번째 요건 갖고 생각해 볼 게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상권 포기할 수 있구나. 아까 305조 법정상권이나 366조 법정상권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포기할 수 있다. 그 포기 특약이 없어야만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의의고요, 요건이에요. 자, 그 요건에서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각각 기본이 되고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 몇 개씩만 확인합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해야 돼. 이때 이 건물 미등기 돼요, 안 돼요? 돼. 무허가 돼요, 안 돼요? 돼.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된다.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동일해야 되냐?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원시적으로 동일해야 되냐? 아니다.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 없다. 이 건물이 원래는 을소유였었다. 그걸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같아졌다. 그리고 나서 갑이 병한테 넘겼다. 달라졌다. 이때도 법정사건 인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가 되죠. 첫 번째, 그리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요. 니은의 세 번째 줄까지. 기억과 니은의 세 번째 줄까지.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언제 동일해야 되냐? 이게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동일하냐? 동일해야 되냐? 이거 보세요. 매매 등을 원인으로 달라질 때 동일하면 돼요. 그때 동일하기만 하면 된다.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매매 등의 처분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만 동일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판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이랑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압류보다 먼저 하는 게 가압류예요. 그죠? 또는 저당권 따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처분 당시 동일이 아니고 원칙은 처분 당시 동일하면 되는데 다만 땅이나 건물에 압류라든가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압류보다 먼저 담보권 따위가 설정되어 있다면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담보권이 설정된 때 동일 했는지 여부 가지고 법정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라. 거기 그 위에 있는 판례죠.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절차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시간,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는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혈액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밑으로 쭉 내려서 그것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혈액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있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가 그거 가지고 법정사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이 나왔어요.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오른쪽에 보면요. 비읍의 환지하고요. 시옷의 환매권이 나와 있습니다. 환지 처분이라든가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여기 보세요. 매매 등을 원인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환지 처분이나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달라진 경우 이때는 법정권을 인정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토지 공유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왼쪽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를 묶고서 자, 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는 자주 나옵니다. 또 판례가 토지가 공유예요. 자, 머릿속에 박으세요. 토지가 공유예요. 토지가 공유입니다.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때 건물은 공유 건물인지 공유자 단독 건물인지 어느 일 단독 건물인지 따지지 마세요. 토지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땅이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팔아먹은 경우. 키워드입니다. 지분을 팔아먹은 경우. 마지막 건물이 공유자, 토지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관습법상 법정상권 중에서 그 판례 중에서 공유 토지와 관련된 법정권 성립 여부 판례가 자주 나오는데 지문으로 그 나오는 게 세 가지라. 그 세 가지가 키워드 찾아서 보는 거예요. 공유 토지 분할, 공유 지분 전매,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여자 신축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하는가 된다 안 된다 깔끔해요. 아주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림 그려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키워드로 기억하죠. 동그라미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끝부터 분할이라고 돼 있죠. 네? 그 키워드예요. 274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기억 첫 번째 줄 끝에 공유지의 분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두 줄 내려가면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니은은 첫 번째 줄 끝에 지분만 전매 그게 키워드예요. 지분만 전매. 그럼 마지막 법정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 디귿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여자 신축. 그럼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관습상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운데 거 읽지 마세요.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요. 머리만 아파요. 아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오세요. 설명 드릴 테니까. 첫 번째 거 설명 듣다가 나 그냥 외울래 그러고 나가세요. 보통은. 예전에는 이거 막 30분씩 40분씩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몇몇 분이 학원을 환불받아 가시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더럽게 어렵냐고. 결론만 기억하시자 말이죠. 두 번째 요건에서 환지청무 환매권 행사하고요. 공유토지와 관련 세 가지 판례 체크하십니다. 됐죠? 자 마지막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사 이거 포기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이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건물 철거 특약이고요. 또 하나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에요.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한 번. 당사자 사이에 275페이지 관습상 법정사건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그 밑에 건물 철거 특약과 토지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것 이래죠. 그죠? 아 그러면 건물 철거 특약이나
토지 임대차 계약은 법정성권 포기 특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 그죠? 그럴 때 인정이 된다. 4번 등기는 요하지 않죠? 다만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 상태에서요. 건물만 팔아요. 그리고 토지 임대차 계약도 없고 건물 철거 특약도 없어. 그럼 얘는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또 뭐도 취득해요? 법정 지상권도 취득해요. 자, 이거 등기 없이 취득하죠.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요. 그럼 건물 양도 속에 뭐도 들어가요? 지상권 양도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산 사람은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을은 자기의 이름으로 지상권을 등기하고 넘겨줘야 되죠. 그죠? 얘는 187조 본문에서 등기 없이 취득을 해요. 근데 팔았잖아.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등기해야 넘길 수 있죠. 그게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근데 그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지상권을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그죠? 범위는 됐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될 것이고요.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법정, 그것만 지웠나? 또 그것만 지웠네. 여기 있던 거. 법정 상권이 성립하면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고요. 나중에 지료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 전에는 지료지급 의무라는 게 있을 수 얼마를 지급할지 모르니까 연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결정되면 소급한단 말이죠. 그게 동그라미 한 번이고요. 마지막 4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이렇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었는데 갑이 건물을 나한테 팔았어요. 건물 철거 특약도 없고 토지 임대차 계약도 없어. 그럼 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뭘 취득해요? 법정상권을 취득하죠. 그죠?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의 효과. 그게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첫째가 뭐죠? 토지가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토지가 을은 여기 보세요.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죠? 지상권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건물을 양도했다. 건물 양도하면 뭐 양도도 포함된다.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두 번째, 건물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정의 건물만 이전 등기하면 지상권은 을에게 유보돼 있다. 대신 정은 을을 상대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따라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치기 반하다. 단 정은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면서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갑에게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마지막 건물이 경매됐어. 이건 간단하죠.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법정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경매니까. 그죠? 마지막 이 사례 형태를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상권 다야. 한 문제 나와. 잠시 쉬었다가